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이 영상은 최성락 저자님의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의 일부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으로 1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었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비트코인만큼이나 큰 역할을 했던 건 다름 아닌 주식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주식으로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났죠. 하지만 주식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미래 예측이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데 다른 상품에 비해 접근하기도 쉽고 잘 알려져 있죠. 또 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부동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비교적 주식은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게 정말 간단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해야 주식을 올릴 수 있는지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대학원생 때입니다. 20대 중반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처음 한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정말 날아갈 것만 같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돈을 잃기도 했고 무엇보다 돈이 묶이는 바람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을 도중에 그만둔 이유는 큰 돈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목돈이 필요할 때가 발생을 했고 그때마다 주식을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야 할 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모든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목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에 투자 종자금으로 1억 원을 만들고 그 이후는 계속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제대로 시작한 건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지속하면 전문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 전문성이 두드러집니다. 초보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는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속한 일은 독서, 논문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주식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내리면 또 얼마나 내려갈지 예측이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분석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주식 가격의 움직임은 예측대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주식시장이 주식에 대해 잘 몰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산을 잘 몰라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국 하다 보면 어떻게든 정상 부근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주식시장에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투자했는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필자가 투자한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원랜드는 오른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태도 메르스처럼 몇 달 지나지 않아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때 금융시장의 반응은 훨씬 더 컸죠. 2020년 3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2020년 1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211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는 주가지수가 1987이 되었고 3월에는 1755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패닉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도 모두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단기간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식이 있으면 별 손실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눈길을 끈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강원랜드였는데요.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카지노에 갑니다. 경제가 호황이건 불황이건 카지노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카지노는 정부의 매출 규제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진 않지만 그 대신에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과 이익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강원랜드 주가가 굉장히 안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3만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강원랜드 주식이 2만 3천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강원랜드가 망할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장이 폐쇄되어서 매출이 잡히지 않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곧바로 예전의 매출과 이익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망할 수 있고 또 코로나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 손님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함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개장만 하면 곧바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강원랜드 주가가 폭락했지만 이걸 사놓고 기다리면 분명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했죠. 기존에 있었던 주식을 팔고 강원랜드를 샀습니다. 기존 주식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 주식들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강원랜드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했죠. 강원랜드 주식이 지금 2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아무리 못해도 2만 8천 원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20% 수익을 노릴 수 있죠. 그런데 강원랜드 주식이 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온 거죠. 주식을 전부 다 처분하고 강원랜드 하나에 올인했습니다. 나중에 2만 8천 원이 된다고 하면 40%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더 떨어져서 1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못해도 2만 8천 원까지는 회복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죠. 다른 현금까지 끌어다가 주식을 샀습니다. 투자할 때는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비상금까지 긁어서 강원랜드 주식을 샀습니다. 통장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들여서 강원랜드 주식을 산 것이죠. 결국 강원랜드 주식 1만 5천 주를 보유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2만 원으로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때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2만 8천 원으로 회복하면 1억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한 종목에서 1억을 벌다니 여기서 대박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더 떨어져서 1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는 완전히 패닉이었습니다. 1만 8천 원까지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폭락이지만 앞으로는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었죠. 그런데 1만 5천 원까지 떨어지자 모든 확신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실은 강원랜드 한 종목에서만 거의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랜드를 사기 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다른 종목에서 손실 난 것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는 손실인 것이었죠. 주식에서 이렇게 큰 손실이 난 것은 투자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강원랜드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강원랜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강원랜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사
코로나가 종식되고 강원랜드가 다시 개장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도 같이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가는 올라봤자 2만 원대에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이 되면 30%가 오른 것이죠. 그 정도 오르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강원랜드 주가 수준이 2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들여 주식을 산 저는 이익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원랜드를 여기서 팔고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버텨야 하나? 그래도 강원랜드인데 다시 3만 원까지는 몰라도 2만 6천 원 또는 2만 8천 원까지는 오를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몇 년 후를 기약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건 이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팔았습니다. 강원랜드보다 더 수익이 날 것 같은 종목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강원랜드에서는 6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강원랜드를 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랜드 주가는 4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강원랜드 주식은 2만 6천 원이 되었습니다. 계속 갖고 있었으면 9천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강원랜드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8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고 그냥 강원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죠. 괜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바람에 수익도 줄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큰 돈을 올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강원랜드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돌아봐도 이때 강원랜드 주식을 판 것은 정말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했을 때, 석유 가격이 20불까지 내려가자 언론은 앞다투어서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60불 수준이었던 유가가 코로나로 인해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40불로 떨어졌습니다. 60불에서 40불까지 떨어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석유 가격이 더 폭락해서 20불이 되었습니다. 보통 원유의 생산가는 40불이 좀 넘습니다. 원유 같은 천연자원은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죠. 다른 제품이라면 생산비보다 시장 가격이 중요합니다.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더라도 고객은 상품을 안 살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석유는 아닙니다. 석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해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시장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으면 석유 생산은 감소를 하게 되고 결국 시장 가격은 생산비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석유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유는 20불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생산비 수준인 40불까지는 회복할 것이죠. 수익의 2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상품에는 레버리지 ETN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 가격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석유 가격이 10% 오를 때 레버리지 ETN은 20% 오릅니다. 원유가 20불에서 40불로 2배가 오르면 원유 레버리지 ETN은 4배가 오르는 것이죠. 즉 400% 수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4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원유 ETN은 4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원유 ETN을 사야 했습니다. 강원랜드를 그대로 두고 원유 ETN을 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원랜드 주식을 모두 팔고 원유 ETN으로 갈아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2배인 만큼 손실도 2배입니다. 아무리 원유 가격이 오른다 해도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원유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을 섞어서 매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유 가격이 1년 이내에 40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1년만 묻어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유 가격과 원유 ETN 가격이 널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원유가 20불 수준일 때 ETN을 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20불에서 25불로 오른 것입니다. 원유가 25% 상승을 했다면 레버리지 ETN은 50%가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 레버리지 ETN을 샀습니다. 원유가 20불일 때 삼성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은 가격이 2,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유가 25불이 되었을 때 삼성 레버리지 원유 ETN 가격은 3,500원이 넘어갔습니다. 70% 이상 상승을 한 것이죠. 원유 투자 시장은 엄청나게 과열이 되었습니다. 원유가 40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원유 레버리지 ETN 가격이 정상 가격을 넘어서서 폭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정상 가격의 기준이 없지만 ETN은 원유 가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값보다 거의 2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사이에 50%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니 일단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버리지 ETN을 다 팔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는데 주식을 다 처분해서 강원랜드 주식을 샀었습니다. 몇 천만 원의 또 손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유 ETN에서 그 모든 손실을 다 메꾸고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큰 수익이 나서 좋았지만 원유 ETN 종목은 그 이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원유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거래되자 정부가 거래 정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4일에 한 번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정지된 동안 원유는 더 폭락했습니다. 20불이었던 원유가 25불 넘게 회복했었는데 다시 2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불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ETN은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2배로 떨어집니다. 삼성 ETN의 경우 3,000원이 넘었던 것이 불과 한 달 사이에 700원대로 떨어지게 된 거죠. 거래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경우 이틀만 더 원유 ETN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거래 정지를 당할 뻔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빠져나온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다시 원유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 ETN은 정부 규제로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30불이 넘었을 때였는데요. 원유 가격은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 원래 가격인 60불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계속 갖고 있으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은 곧 40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몇 달 동안 계속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했습니다. 계속 같은 상태가 반복되자 원유 가격이 60불로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점점 사라졌죠. 원유가 생산비를 넘어서 60불까지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도 했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에 60불이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확신해도 될 것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60불이 된다면 차라리 그 사이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진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죠. 7월이 되었습니다. 원유 상품을 다 팔았습니다. 원유가 40불 언저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매도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원유 가격이 60불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원유 가격이 폭락하기 전 가격을 1년 만에 회복한 것이죠. 지난 7월에 원유 상품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50%의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2020년 원유 상품 투자는 성공적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식 폭락의 손해를 여기서 모두 메우고 8천만 원의 수익을 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력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상품을 며칠만 더 갖고 있었으면
정부의 거래 정지와 함께 엄청난 손실을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60불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40불일 때 판 건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원랜드, 원유 ETN 등에 투자를 하는 중에 정말 큰 수익이 나는 움직임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미국 주식 역시 폭락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8,256 수준이었던 미국의 다우지수가 3월이 되자마자 21,917까지 떨어졌습니다. 22%가 넘는 폭락이었죠. 한국의 주가 폭락도 유가 폭락도 미국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여파로 세계의 주가, 원유 가격이 한마디로 박살이 났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사고 팔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추가로 매입할 때는 기존의 것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 투자금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미국 주식은 한번 사면 계속 보유하는 장기 투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팔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지금 보유한 종목을 전부 재검토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방식을 쓴 것이죠. 코로나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우지수가 22% 폭락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얻었던 수익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폭락 이후 미국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등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3월에 21,917이었던 다우지수가 2020년 12월에는 35,607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35,359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20년 1월에 9,151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 폭락으로 3월에는 7,7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오르기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는 12,888, 2021년 8월에는 15,259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미국 주식도 2020년에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3억 이상의 수익이 났고 코로나 이전의 수익과 합쳐서 지난 3년간 해외 주식에서 총 5억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주식처럼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1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책도 많이 출간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 주식들을 사놓고 묻어두면 앞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이 책의 저자였고 증권회사 관련 연구소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증권회사의 마케팅이었을 확률이 높긴 했죠. 이때 출간된 제목으로는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를 산다와 5년 후 포르쉐를 타고 싶다면 미국 주식 당장 올라타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 책들은 해외 유망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제대로 된 정보를 빨리 얻기가 힘들었죠. 한국 주식이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 상황에 따라 바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사고 팔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안내서들은 모두 장기 투자를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품목에 대한 경험으로 중국에서 그런 품목을 찾는 방안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또 미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해외 주식을 사면 1,000만 원이 몇억 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도 했고, 그래서 저는 관련 도서를 탐독한 끝에 미국과 중국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 알 리가 없었죠.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야 알고 있었지만 여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추천하는 책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한 종목들, 중국 주식 중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주식들을 골라서 매수했습니다. 여러 책에서 추천한 종목이라면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 종목당 몇백만 원씩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2018년 해외 주식을 구입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지켜보았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산 종목들을 파악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천만 원 사두었던 것이 1억이 넘었습니다. 3년 사이에 2배 넘게 올랐으니 이 투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종목이 모두 다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주식도 많았고 미국과 중국에서 최고의 주식이라고 해서 산 건데 그에 비해서는 마냥 실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소위 대박이 난 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넷플릭스와 중국의 마오타이였는데요. 두 종목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두 종목이 크게 상승해서 제 계좌에 전체적으로 2배 수익이 난 거죠. 다른 주식과 두 종목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각종 지표와 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확실한 이익을 본 종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10%,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3년 전에는 책과 매체에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선전한 주가가 내려갔고 이미 해외 주식을 추천하는 책에서도 이들 종목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식을 선정하는 저만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매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주가 그래프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을 눈여겨보게 된 것이죠. 2019년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해마다 이익이 20% 정도 오르는 기업을 골랐죠. 주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을 골랐습니다. 구글, 아마존, 어도비의 주식이었습니다. 이 주식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느 정도 올라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급상승을 하더니 팬데믹 속에서도 완전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서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생기기 시작했죠.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지 30년, 주식을 본격적으로 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원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애플도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 2019년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평균 20% 정도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와중에서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연 20% 정도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주가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 원칙에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2014년에 구입한 해외 주식의 실적이었습니다. 이때 산 주식 중에서 몇 년 후 크게 상승한 주식은 매출, 이익, 그래프가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여행 갔을 때 서점에서 구한 미국주 4분기 속보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250곳 중에서 최근 몇 년간 매출, 이익, 그래프 추세,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한 책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매년 발간되는 상장 기업 분석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상장 기업 분석이 한국의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책은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 250개 정도만 추려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좋은 주식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유명한 산업,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발전하는 분야니까 전기자동차 기업을 유망하다고 보고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등을 좋은 기업으로 보는 식이죠. 또 재생에너지가 유망하니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라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지금 유명한 라면 회사의 주식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즉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판단 기준입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지표는 PER, PBR, ROE, 배당금 등 각종 투자 지표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그런 걸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성장 기대주, 저 PER 주식, 저 PBR 주식, 고 ROE 주식, 고 배당주 주식 등을 찾았던 거죠. 그런 투자 방법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난 계속해서 주식에서 수익을 내왔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고 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지난 몇 년간 미국 기업의 매출 실적을 보면서 왜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애플이 좋다고 말하는데 막상 애플도 지난 수년간 매출이 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왜 애플 주식이 안 오르는지 의아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유망하고 유명한 기업이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동안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을 산 것이었죠. 앞으로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아닌 지금 매출이 오르는 기업이 더 확실한 투자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한다 해도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익도 같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다. 분명 좋은 주식이지만 몇 년 동안 오르지 않고 제자리인 기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들이냐, 즉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의 그래프였습니다. 매출,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서 그래프도 계속해서 우상향해온 기업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주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회사의 매출, 이익, 그리고 추세 그래프 이 세 가지를 한 페이지에서 보니 매출, 이익이 장기적 주가 상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에 구입해서 이때까지 4년 동안 들고 있는 해외 주식 10여 개 중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은 단 2개, 넷플릭스와 마오타이였습니다. 이건 제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주식시장을 뒤져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어도비,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이 기준을 충족했죠. 이 작업을 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년간 연 20%의 수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중국은 막상 기업 실적을 살펴보니 미국과 비교할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많긴 했지만 대부분 신규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업 중에서 고성장, 고이익 기업은 거의 없었죠. 한국은 이 기준에 걸맞는 기업이 채 5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삼성전자도 막상 매출은 거의 늘고 있지 않았죠. 처음부터 미국 주식을 사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설정한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대부분의 기업이 미국 기업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불안했습니다. 국가가 언제 어떻게 기업을 규제할지 모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으로는 좋지 않았죠. 제가 가진 중국 주식 중에서도 중간에 거래 정지된 종목이 2개 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왜 거래 정지되었는지, 정지가 언제 풀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은 그동안 큰 수익을 주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마오타이 하나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둔 미국 주식은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지난 2년 사이에 평균 100% 이상 올랐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주식, 떨어진 주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주식 투자 방식보다 높은 성공률이고 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었죠. 나는 미국 주식에 미래를 걸었다. 2014년에 매수하고 몇 년간 방치했던 주식에서 2019년까지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성공한 종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오타이, 넷플릭스
두 종목에서 대박이 나서 전체적인 수익이 좋았던 것입니다. 2019년에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2021년까지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2014년 포트폴리오도 2배 이상이었지만 향후 5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미국 주식은 최근 3년 사이에 5억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거죠.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전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주식을 대거 미국 주식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주식을 한번 사면 몇 주에서 몇 달은 묵혀두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주식 그래프를 보고 개장 시간에 맞춰 차트를 띄워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계속 볼 수도 없고 무엇보다 단타에서는 수익을 얻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강원랜드와 원유 ETN 매도처럼 가끔 주식을 사고 팔곤 하지만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닐지 확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주식은 계속해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1년, 2년 기간 동안 이룬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난 6년 이상 몇 배가 올랐습니다. 이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게 아닐까요? 한국 주식에서 손을 떼고 미국 주식을 더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을 보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을 더 담았습니다. 원래 한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50대 50 정도의 비율이었는데요. 지금은 10대 9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주식은 마오타이 하나뿐이니 결국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 자금이 미국 주식에 집어넣은 셈이죠.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긴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출 이익이 장기간 20% 이상 성장하는 한국 주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장 규모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히트를 쳤다고 합시다. 새로운 사업 모델, 새로운 상품으로 매출 이익이 몇 년간 급성장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화 상태가 됩니다. 살 사람은 이미 거의 다 산 것이죠. 그러니 더는 고성장이 어렵습니다. 또다시 성장하려면 뭔가 새로운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반면에 미국은 시장 규모가 엄청 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히트 사업 모델을 만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급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전역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거죠. 한국의 대형 쇼핑몰은 전국 몇십 개의 주요 도시에 들어서면 더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역에 몇백 개나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성장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볼 수 있죠. 또 미국은 자국에서 히트한 상품이 해외로 나갑니다. 스타벅스, 코스트코 같은 기업이 해외에 계속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고성장을 할 수 있죠. 한국은 이런 고성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은 장기간 계속해서 연 20% 이상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기 전 10년 이상, 몇십 년 동안 고성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동안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거죠. 연 20% 이상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오랫동안 연 20%로 매출, 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주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정부 규제로 인한 리스크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주식을 처분하고 미국 주식으로 옮긴 이유도 정부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기업 활동,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를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도 정부로 인한 규제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전력 주식을 몇 천만 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던 한국전력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자력을 추진하면서 한국전력은 거대한 적자를 보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전력은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정부 공약을 내세우면서 전국의 대학이 학생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새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적자면서 요금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전력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매출 총량 규제를 받아 매출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강원랜드 실적은 매출 총량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기업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보유한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니 식약처가 메디톡스 제품 허가를 취소한 것이었죠. 제가 한국 주식을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20년 정부가 원유 ETN을 거래 정지시킨 일입니다. 원유 ETN 가격이 폭등한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 ETN이 폭등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에 기반한 원유 ETN도 당연히 폭락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 원유 ETN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다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폭락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거래 정지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주식 투자는 기업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만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정부라는 요소까지 고려해서 같이 봐야 합니까? 미국 주식은 기업의 활동만 살피면 되는데 한국은 기업 활동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고수익이 나면 정부가 나서서 그 수익을 감소시키려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계속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지난 10년의 주식 투자를 돌아보면 큰 수익은 대부분 미국에서 났습니다. 특히 몇 년간 들고 있는 장기 투자에서 미국 주식의 성과는 월등했습니다.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고 해도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 자금 10%만 한국 주식에 배당하고 90%는 미국 주식에 넣었습니다. 한국 주식의 10%를 둔 것은 그래도 평소에 사고 팔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 한번 사면 몇 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사고 파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수익은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관찰하고 때때로 사고 팔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주된 주식 투자는 미국 시장이었고 여기에 미래를 걸었습니다.